안녕하세요. 월가의 미아들입니다. 오늘의 닥치고 성장주. 여러분, 마이클 코어스 시계 아시죠? 엠포리오 아르마니, 디젤 시계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계들을 실제로 뒤에서 기획하고 만들고 전 세계에 유통한 회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포슬입니다. 포슬이라는 이름은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백화점 진열장에서 봤던 유명 패션 시계들 상당수가 사실 이 회사 손을 거쳤습니다. 한때 포슬은 전 세계 백화점 1층과 공항 면세점을 장악했던 거대한 시계 제국이었습니다. 2012년 주가는 무려 138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138달러짜리 주식이 나중엔 단돈 1달러대로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99%. 이 정도면 단순한 폭락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 회사는 끝났다며 등을 돌린 바로 그때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새로 부임한 CEO가 이 다 죽어가는 회사의 주식을 자기 돈으로 직접 사들인 겁니다. 그것도 우리 돈으로 약 5억 원어치를 말이죠. 그리고 지난 1년 사이 포슬의 주가는 바닥에서 3배 넘게 튀어 올랐습니다. 대체 이 사람은 회사 장부에서 뭘 본 걸까요? 이 질문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에 답이 나옵니다. 과연 포슬은 정말 관뚜껑을 열고 살아 돌아온 걸까요? 아니면 빚쟁이들에게 피를 내어주고 파산 시계를 잠깐 뒤로 미룬 것뿐일까요? 오늘은 포슬을 둘러싼 3가지 이상한 착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흑자로 돌아섰다는데 정작 본업에서 번 돈은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둘째, 1억 5천만 달러를 빌릴 수 있다는데 실제로 더 쓸 수 있던 돈은 2,800만 달러 뿐이었습니다. 셋째, 남의 브랜드는 살아나는데 정작 포슬, 자기 브랜드는 계속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3가지를 끝까지 풀어봐야 이번 주가 상승이 진짜 부활인지 마지막 불꽃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해봐야 할 종목은 포슬그룹, 종목 코드 FOSL입니다. 포슬이 그냥 자기 이름 붙은 시계만 파는 회사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절반만 아신 겁니다. 1984년 텍사스에서 시작한 포슬은 포슬, 스카겐, 조디악 같은 자체 브랜드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건 따로 있습니다. 마이클 코어스, 엠포리오 아르마니, 디젤 같은 유명 패션 브랜드의 시계까지 포슬이 대신 만들어 팔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패션 브랜드는 옷과 가방은 잘 만듭니다. 그런데 시계 사업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작은 부품 하나하나를 구해야 하고요. 어느 공장에서 만들지 정하고 품질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완성된 시계를 전 세계 백화점과 면세점에 깔아야 합니다. 패션 브랜드가 이걸 처음부터 다 직접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이 모든 시스템을 갖춘 포슬에게 맡기는 겁니다. 브랜드는 이름과 디자인 방향을 주고 포슬은 기획부터 부품 조달, 생산, 유통까지 책임지는 방식이죠. 이 사업이 한창 잘 나갈 때는 그야말로 돈을 갈퀴로 긁어모았습니다. 포슬은 단순한 시계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남의 브랜드까지 손목 위에 올려놓는 거대한 라이선스 시계 제국이었습니다. 그 화려한 전성기의 상징이 바로 138달러짜리 주가였고요. 그런데 이 제국에 어느 날 아주 강력한 적이 나타납니다. 바로 애플워치였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도 아직 저희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고품질 분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15년 애플워치가 나오자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전통 시계는 끝났다. 시간만 알려주는 시계보다 문자도 보여주고 심박수도 재고 운동까지 기록해주는 스마트워치가 훨씬 낫다는 거였죠. 포슬도 겁이 났습니다. 가만히 있다간 정말 사라질 수 있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글과 손잡고 스마트워치 시장에 뛰어듭니다. 문제는 상대가 너무 강했다는 겁니다. 애플은 단순히 시계만 파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아이폰과 앱, 소프트웨어가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생태계를 갖고 있었죠. 전통시계 잘 만드는 회사가 갑자기 소프트웨어 경쟁에 뛰어들었으니 쉬웠겠습니까?
결국 스마트워치는 포스를 살리는 사업이 아니라 돈과 시간을 빨아들이는 밑빠진 독이 됐습니다. 거기에 백화점까지 약해졌습니다.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옮겨갔고 코로나까지 터졌습니다. 악재가 한꺼번에 몰려온 겁니다. 매출은 계속 줄었고 주가는 결국 1달러대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의외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스마트워치 시장은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애플워치도 여전히 잘 팔립니다. 다만 스마트워치가 전통시계를 완전히 없애버릴 거라던 전망은 빗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마트워치는 기능을 팝니다. 반면 아날로그 시계는 취향을 팝니다. 나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걸 손목 위에서 보여주는 물건이 바로 전통시계인 거죠. 특히 Z세대를 중심으로 복고와 Y2K 감성이 돌아오면서 오래된 디지털 시계와 빈티지 아날로그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날로그가 사라진 게 아니라 다시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날로그가 다시 뜬다고 포슬이 자동으로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카시오도 있고 세이코도 있습니다. 시티즌과 스와치도 버티고 있고 중고 빈티지 시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아날로그 시계가 다시 뜨느냐가 아닙니다. 그 수요를 포슬이 실제 매출로 가져오고 있느냐,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포슬에겐 시계를 더 파는 것보다 먼저 해결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사 목을 조르던 거대한 빚이었습니다. 2025년 포슬은 진짜 벼랑 끝에 섭니다. 2026년 11월이 되면 1억 5천만 달러짜리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상황을 보면 이걸 정상적으로 갚을 방법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포슬이 현금 한 푼 없는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현금 상당 부분이 해외 자회사에 묶여 있었다는 겁니다. 각 나라 사업에 필요한 돈이었고 미국 본사 빚을 갚겠다고 전부 끌어오기도 어려웠습니다. 돈을 옮기는 과정에서 세금과 법률 문제가 생길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빌릴 수 있던 여유 자금도 거의 바닥났고 회사는 계속 현금을 쓰고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 망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조치 없이 2026년을 맞았다면 기존 주주들도 무사하다 장담하기 어려웠습니다. 주가가 1달러까지 내려간 이유도 결국 2부도 공포였죠. 그런데 포슬은 미국 파산 법정으로 곧장 들어가는 대신 다른 길을 찾습니다. 영국 법원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선택한 겁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채권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빚 갚는 날짜와 조건을 다시 짜자고 협상한 겁니다. 그 결과 기존 빚을 2029년 만기에 새 빚으로 바꿨습니다. 여기에 새 자금 3,250만 달러도 끌어왔고요. 기존 주식이 전부 사라지는 최악은 피했습니다. 그럼 이게 기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금융시장의 공짜 기적은 없습니다. 포슬은 빚을 없앤 게 아닙니다. 채권자들에게 새 주식과 앞으로 주식을 살 권리를 내줬습니다. 그만큼 기존 주주의 몫은 줄어들었죠. 일부 새 빚엔 최고 9.5%라는 높은 이자도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슬은 자기 지분 일부와 비싼 이자를 내주고 2029년까지 시간을 산 겁니다. 이제 그 시간 안에 회사를 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은 사람이 포슬 역사상 처음으로 외부에서 데려온 CEO 프랑코 포글리아토였습니다. 이 사람 오자마자 회사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수익성 낮은 매장을 닫았습니다. 전 세계 매장을 248개에서 199개로 줄였죠. 재고도 약 15%를 덜어냈습니다. 운영 비용도 1년 만에 1억 달러 가까이 줄였습니다. 밑빠진 독이던 스마트워치 사업에선 철수했고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더는 붙잡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슬을 오랫동안 갉아먹던 할인 판매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안 팔리면 가격을 깎아 밀어냈는데 이게 반복되면 소비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가에 안 삽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또 세일하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브랜드 가치는 더 떨어집니다. 새 경영진은 매출이 좀 줄더라도 제값을 받겠다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싸게 많이 파는 회사에서 적게 팔아도 제대로 남기는 회사로요. 신용평가사 S&P도 포슬의 등급을 사실상 부도 상태인 선택적 디폴트에서 한 단계 올렸습니다. 분명 좋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올라간 등급도 여전히 부도 위험이 매우 높은 등급입니다. 건강해졌다는 인증서가 아니라 당장 쓰러질 위기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는 확인서에 가깝죠. 그런데 진짜 시장의 눈길을 끈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새 CEO가 자기 돈 35만 9,500달러를 들여 포슬 주식 20만 주를 직접 산 겁니다. 우리 돈으로 약 5억 원이죠. 다른 경영진과 이사들도 자기 돈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물론 내부자 매수가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경영진도 틀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회사의 현금과 주문, 재고와 비용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이 지금 이 가격에 자기 돈을 걸었다는 사실은 쉽게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말로만 좋아집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지갑을 연 거니까요. 이제 시장이 보고 싶은 건 말이 아니라 숫자였습니다. 역시 소영주는 월가의 미아들. 자, 여기서부터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잠시 내려놓고 숫자로만 보겠습니다. 먼저 2025년 연간 실적. 포슬은 할인을 줄이고 비용을 관리하면서 매출 총이익률을 56%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어렵게 들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전보다 물건은 덜 팔아도 하나 팔 때 남는 돈은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회계상 영업손실도 1년 만에 1억 달러 넘던 데서 2천만 달러 아래로 확 줄었습니다. 일회성 비용을 빼고 본업만 보면 영업손익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2026년 1분기 시장은 큰 적자를 예상했는데 실제 조정 손실은 주당 3센트에 그쳤습니다. 회계기준 영업손익도 1년 전 670만 달러 적자에서 1200만 달러 흑자로 뒤집혔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어떻습니까? 와, 진짜 살아났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심정지 환자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장부에 화장을 지우고 생얼을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 보입니다. 회계기준 영업손익은 1년 전보다 1870만 달러나 좋아졌습니다. 엄청난 변화죠. 그런데 구조조정 비용이나 관세 완급, 환율 같은 특별한 효과를 걷어내고 본업만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진짜 본업 이익은 920만 달러에서 950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얼마 늘었을까요? 고작 30만 달러입니다. 겉으로는 1,800만 달러가 좋아졌는데 속을 보면 30만 달러. 무슨 뜻일까요? 포슬 실적이 좋아진 건 맞습니다. 분명 좋아졌어요. 하지만 본업이 갑자기 폭발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매장 닫고 비용 줄이고 재고 줄이고 할인 끊어서 출혈을 막은 거죠. 이건 분명한 1단계 성공입니다. 하지만 비용은 무한정 줄일 수 없습니다. 이미 줄일 만큼 줄인 다음에도 매출이 계속 떨어지면 그 다음 이익은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 물건이 더 팔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파고들자 가장 불편한 반전이 하나 튀어나옵니다. 2026년 1분기 브랜드별 실적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아르마니 익스체인지와 마이클 코어스의 매출이 늘었습니다. 디젤도 잘했죠. 그런데 정작 회사 이름을 단 포슬 자체 브랜드 매출 흐름은 반대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지금 포슬을 떠받치는 게 정작 포슬 브랜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남의 브랜드를 대신 만들어주는 라이선스 사업이 회사를 버티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라이선스는 남의 간판 아래에서 하는 장사입니다. 계약이 유지되고 그 브랜드가 잘 나갈 땐 좋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인기가 식거나 계약 조건이 바뀌면 포슬도 바로 흔들립니다. 지금 포슬 전체 매출에서 마이클 코어스 하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9%입니다. 거의 매출의 5분의 1이 단 하나의 라이선스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라이선스가 나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게 포슬의 진짜 경쟁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브랜드의 시계를 기획하고 부품을 구하고 품질을 맞추고 전 세계에 까는 능력.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습니다. 패션 브랜드가 이걸 직접 다 하느니 포슬에 맡기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포슬은 대체 불가능한 회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수십 년 쌓은 운영 능력과 공급망은 쉽게 복제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포슬의 진짜 해자입니다. 포슬이라는 이름 하나가 아니라 여러 브랜드의 시계 사업을 한꺼번에 굴리는 능력인 거죠. 포슬은 복구 수율을 노려 옛날 인기 모델 빅틱도 다시 꺼냈습니다. 좋은 시도입니다. 하지만 제품 하나가 화제되는 것과 회사 전체 브랜드가 살아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포슬 자체 브랜드의 매출 감소가 실제로 멈춰야 그때 비로소 브랜드가 살아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가장 궁금한 질문. 3배나 올랐는데 지금 포슬은 싼 걸까요? 현재 주가는 4달러대, 시가총액은 약 2억 5천만 달러입니다. 숫자만 보면 작고 싸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포슬을 통째로 산다고 해봅시다. 주식만 사는 게 아니라 회사가 짊어진 빚도 같이 떠안아야 합니다. 현금 약 8천만 달러를 빼고 빚 약 1억 9,500만 달러를 더하면 실제 몸값은 대략 3억 7천만에서 3억 9천만 달러로 뜁니다. 주식값만 보면 2억 5천만 달러짜리인데 빚까지 보면 3억 8천만 달러짜리 회사인 거죠. 1달러 시절엔 시장이 파산을 가격에 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가가 3배 오르면서 생존은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더 오르려면 망하지 않았다만으론 부족합니다. 이제는 매출이 실제로 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착시가 나옵니다. 포슬은 1억 5천만 달러짜리 신용한도를 확보했습니다. 간판만 보면 이제 자금이 넉넉하네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신용한도를 쉽게 말하면 재고와 외상 매출을 담보로 잡는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그런데 이 1억 5천만 달러를 전부 마음대로 꺼내지 못합니다. 담보로 인정되는 만큼만 빌릴 수 있거든요. 1분기 말 포슬이 실제로 더 쓸 수 있던 돈은 약 2,800만 달러였습니다. 간판엔 1억 5천만, 실제 지갑엔 2,800만. 이 간극이 지금 포슬의 진짜 형편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1분기 이자만 850만 달러, 1년 전 450만 달러에서 거의 2배로 뛰었습니다. 어렵게 번 돈이 이자로 새어나간다는 뜻이죠. 매출도 아직 줄고 있습니다. 회사 스스로 올해 매출이 4에서 6% 더 줄 거라 봤습니다. 여기에 미국에서 부과되는 관세라는 함정까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힘들게 만든 마진이 또 깎이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포슬은 관 속에서 다시 일어선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뛰어다닐 수 있는 몸은 아닙니다. 무거운 빚과 높은 이자, 줄어드는 매출을 등에 업고 겨우 다시 서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영상 맨 앞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모든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있었죠. 새로운 CEO. 빚도, 이자도, 줄어드는 매출도 그가 가장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 돈 5억 원을 이 회사에 넣었습니다. 그는 장부에서 대체 뭘 본 걸까요? 제 생각에 그건 4개의 숫자가 돌아설 가능성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4개의 숫자는 여러분이 다음 실적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포슬의 부활 판정표이기도 합니다. 첫째, 매출이 진짜 성장으로 돌아서는가? 회사는 올해 전체 매출은 줄어도 4분기엔 성장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면
비용 절감 단계를 넘어 성장 단계로 들어선 겁니다. 둘째, 라이선스가 아니라 포스실 자체 브랜드의 감소가 멈추는가? 남의 브랜드만 살아나고 자기 브랜드가 계속 죽으면 포슬은 브랜드 회사가 아니라 남의 시계 하청에 가까워집니다. 셋째, 모든 비용을 다 내고도 통장에 진짜 현금이 남는가? 월급 주고 재고 사고 이자까지 낸 뒤 남는 돈, 그게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회계상 이익보다 이 숫자가 더 정직합니다. 넷째, 빚을 갚는 날짜만 미루는 게 아니라 원금이 실제로 줄기 시작하는가? 만기 연장은 해결이 아닙니다. 영업해서 번 돈으로 원금을 갚아야 진짜 회복입니다. 이제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매출이 돌아서고 현금이 남고 빚까지 줄기 시작하면 그때 포슬은 진짜 턴어라운드 기업이 됩니다. 반대로 매출은 계속 줄고 비싼 이자로 현금이 새고 2029년에도 빚이 그대로라면 이번 구조조정은 부활이 아니라 파산 시기를 늦춘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138달러에서 1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3배 오른 지금, 누군가는 포슬에서 아날로그의 재발견을 타고 돌아오는 시계 명가를 봅니다. 또 누군가는 비싼 이자에 짓눌려 언제든 다시 꺼질 마지막 불꽃을 봅니다.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이 회사의 정상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성장은 아직 물음표가 붙어 있죠. 그리고 과거의 138달러는 지금 주가의 목표가가 아닙니다. 과거에 얼마였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가 만들어낼 현금만이 포슬의 진짜 가치를 결정할 겁니다. 그 CEO의 5억 원짜리 베팅이 맞았는지는 결국 이 4개의 숫자가 답해줄 겁니다. 여러분은 포슬이 가장 먼저 무엇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매출 성장일까요? 포슬 브랜드의 회복일까요? 아니면 통장에 실제로 남는 현금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판단을 남겨주십시오. 가장 핵심을 찌르는 댓글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단순히 포슬이라는 회사 하나를 소개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턴어라운드 기업을 보는 기준 하나를 만들어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월가가 외면한 기업의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언제나 차가운 숫자로 팩트 폭행을 날려주는 월가의 미아들이었습니다. 성투하십시오. 빅테크 말고 성장주